자, 여러분 1단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회문제 2의 요 단원에서 대단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대단원 정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학습지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이 대단원 마무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시에서 5차 시에서 봤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소단원 제목이나 이런 세부 내용들을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떠오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사회문제의 의미. 사회문제는 사회 또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나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하고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고 사회마다 다르게 인식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외에도 선생님이 사회문제 의미와 관련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자연에 아닌 사회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문제의 의미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그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아니라고도 했었죠. 그리고 사회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객관성, 상대성, 역사성이라고 하는 사회문제의 특징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크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론은 사회 제도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라고 했었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 개개인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니까 미시적 관점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관점이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학습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에서는 사회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과학적 태도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태도, 이렇게 4가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회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두 연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설 설정 유무죠. 양적 연구는 가설 설정을 한다고 했고, 질적 연구 방법은 가설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을 봤었죠.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었고요.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모두 사용 가능한 연구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사회문제 탐구 과정의 윤리적 쟁점과 대책에서는요. 사회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필요한 단계와 가치 중립의 태도가 필요한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반드시 연구 윤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3가지로 나눠 가지고 살펴봤었잖아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 위조, 표절, 변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었고, 연구 대상 및 조사 대상자와 관련된 연구 윤리, 조사 대상자의 자발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사전에 알려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비민주적인 이런 걸 활용해서는 안 되도록, 악용돼서는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1단원의 내용들을 5차시에 걸쳐가지고 살펴봤었는데, 이거를 확인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 1번 볼게요. 사회를 서로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로 보면서 개인들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떠오르셔야 되죠. 이렇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아니라 전체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의 초점을 맞추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요. 얘가 미시적 관점이었으니까. 그런데 전체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건 요 두 개죠. 이게 거시적 관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답은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회를 서로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답은 기능론이 되겠죠. 그쵸? 질문 1번의 답은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질문 1번의 답은 기능론. 자, 그 다음 연구자가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 시대와 사회적 맥락, 환경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가 뭐냐라고 물었죠. 그럼 여러분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4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그 다음에 성찰적 태도. 이렇게 4개가 머릿속에 떠올리신다면 그 중에서 시대와 사회적 맥락,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로 그렇죠.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질문 2번은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3번입니다. 사회 문제를 위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가요,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단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가치 중립. 가치 중립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요 단계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연구의 처음과 끝,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하고 연구 설계하는 요 단계는 가치 개입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까지 간단하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 문제 살펴봤고요. 실제로 올해 3월에 고2 사회 문제에서 나온 내용이 우리 사회 문제 탐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관련한 거죠. 그러면 태도니까 아까처럼 이 4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태도요. 자, 그럼 제시문을 보자고요. 사회문화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구조와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데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답이 나왔어요. 그쵸? 어떤 태도예요? 상대주의적 태도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그 다음에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럼 다른 선지도 한번 봐요. 경험적 증거에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객관적 태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연구자 스스로 되짚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찰적 태도가 됩니다. 성찰적 태도가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연구에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요. 고등학생의 SNS 사용 실태를 연구하는 갑은 자존감이 낮은 고등학생일수록 SNS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양적 연구인가요? 질적 연구인가요? 그렇죠. 가설을 세웠으니까 양적 연구가 되겠죠. 특히 가설 중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고등학생이다 했을 때 이 자존감은 가설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를 독립변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SNS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SNS 사용은 결과가 되겠죠. 이거는 결과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생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지문지를 배포했대요. 우리 양적 연구에서 지문지법 사용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고등학생 전체는 모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모집단에서 고등학생 100명을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이게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를 이렇게 내봤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자존감이 지금 높은 사람은 SNS 사용이 지금 낮아요. 그쵸?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SNS 사용 시간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설정한 가설 자존감이 낮은 고등학생일수록 SNS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아보면 지금 통계 자료 활용해서 연구 수행한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은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나오고요. 디귿이 틀린 이유는 SNS 사용 시간이 자존감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SNS 사용 시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 거니까 이게 문장이 거꾸로 돼야 되고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지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지문지법의 장점은 적은 비용과 시간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론조사 기관 A사는요, 땡땡시의 시장선거에서 후보자 갑과 을 중 누가 당선될지를 예측하고자 했대요. 이를 위해서 A사는 땡땡시 주민들에게 집전화로 설문을 실시해서 1000건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땡땡시 주민들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모집단에서 1000명을 선정해서 응답을 얻었으니까 이게 표본이 되겠죠. 표본. 그래서 설문조사를 돌렸더니 갑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보였기 때문에 갑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는 을이 60% 득표율로 당선이 됐대요. 그럼 지금 A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예측에 실패한 거죠.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당시 땡땡시의 유권자 인구 구성이 노년층이 50%, 청장년층이 50%였는데 청장년층은 휴대폰만 사용하고 집전화를 설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집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청장년층의 표심을 전화 설문조사로 받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설문조사의 방법이 틀려서 잘못된 표본이 추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특성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아까 표본을 이제 뽑을 때는 표본을 선정할 때는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모집단의 성별, 지역, 연령, 재산, 학력 등을 잘 반영해서 추출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표본을 선정하는 게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질문 4번은 다른 말로 바꾸면 표본이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장 최근에 나온 사회문화 문제를 활용해 가지고요. 확인 문제도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 대단원 정리라든지 확인 문제 이런 거 잘 학습하셔가지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